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분명히 했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우리도 일본을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하겠다며 맞불을 놨습니다. 정부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반도체를 비롯해 화학, 기계, 자동차 부품 등 총 159개 품목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들 품목에 대한 맞춤형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거리에 걸린 일장기가 철거됐고 시민단체들은 일본 대사관 앞에서 아베 정권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청주에서 가족과 등산을 하러 갔다가 실종된 조은누리 양이 10일 만에 실종지 인근에서 생존 상태로 곤수색견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서울 지역 자사고 9곳과 부산 해운대고 등 10곳의 일반고 전환이 확정되면서 해당 학교와 학부모 측은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틀 만에 또 미사일 2발을 발사하면서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청와대는 신형 단거리 탄도 미사일일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정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경주가 37.5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됐습니다. 주말에도 35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일본이 기어이 우리나라를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했습니다. 한 달 전에 수출 규제가 소규모 유격전이었다면 이제는 사실상 전면전을 선언한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로써 한일 관계는 1965년 이후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텐데 먼저 도쿄를 연결하겠습니다. 자, 홍영 기자, 일본이 자기들과 친한 여러 나라에 대해서 이 수출 우대국 대우를 해주고 있는데 그 명단에서 특정 국가를 제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정확히는 수출무역관리령을 개정한 건데 수출심사 우대국, 즉 화이트 국가 혜택을 받는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일본 기업이 한국에 수출할 때 3년에 한 번씩 일반 포괄 심사만 받으면 됐지만 앞으로는 매번 수출할 때마다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에 나온 경제보복 조치 2탄인데 일본 정부는 부인했습니다. もともと日韓関係に影響を与えるなんていうことは全く我々は意図しておりませんし、ましてや何かに対する対抗措置といった種類のものでもないわけであります。 그러면서도 지금은 한국과 신뢰감을 갖고 대화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한국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일본 아베 총리는 오늘 오전 가기를 열어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오는 7일 공포를 거쳐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뺄지 여부를 두고 여론 수렴을 했는데 4만여 건의 의견 중 찬성이 95%였다며 일본 국민의 뜻임을 내세웠습니다. 또 이번 조치로 일본 기업이 받을 영향은 거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홍 기자, 우리는 지금 이 사태를 대단히 심각하게 보고 있는데 일본 현지 분위기는 어떤 것 같습니까? 네, 일본 여론을 보면은 일본 언론들을 보면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데 타깃책이 보이지 않는다. 또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본 불매운동이 심상치 않다는 우려가 자주 눈에 띕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추가 보복 조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우리 정부도 100개의 보복 가능 리스트가 있다는 얘기가 나왔지만 실제로 일본 내에서도 은행을 통해 금융 제재를 하거나 제1교포의 체류 자격을 엄격히 할 가능성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TV조선 홍혜영입니다. 일본의 이번 조치로 우리가 일본에서 수입하는 159개 품목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리 정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반도체 세계 소재 수출 규제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정밀 타격이었다면 이번 조치는 우리 산업 전반에 대한 전방위 폭격이나 다름없습니다. 배터리, 탄소 섬유가 다음 타겟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오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가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되면서 개별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품목은 1,194개입니다. 정부는 이 중 우리 산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품목이 159개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를 넘어 휴대폰, 디스플레이, 자동차, 화학 등 전 수출 산업이 생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도체 생산은 첫 단추부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도체는 실리콘 웨이퍼 위에 회로를 새겨 만드는데 절반가량을 일본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국산 제품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9%에 불과해 대체도 불가능합니다. 스마트폰도 이미지 센서와 올레드 패널 수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일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장비도 일본 기업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데 비유하자면 1차 수출 규제로 일부 물감 수급에 문제가 생겼고 이제 스케치북과 붓까지 없어질 처지가 된 겁니다. 1년 내내 어쨌든 공장을 짓지 않아도 장비를 계속 구매는 해야 되거든요. 결국에는 소재에서 발생한 문제와 비슷한 수준의 타격이. 자동차도 사정권입니다. 수소차용 연료 탱크를 만드는 탄소 섬유도 대부분 일본에서 수입합니다.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분리막은 일본 기업이 세계 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합니다. 단순한 부품 하나만 문제가 생겨도 다른 부품을 대체를 하더라도 검증이나 인증 또 양산까지 가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기업들은 이미 한 달째 재고 확보 총력전을 벌이는 상황. 하지만 이 사태가 얼마나 갈지, 어디까지 확산될지 불확실성과 위기감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사태가 장기화하면 더 큰 문제는 그나마 체력이 좋은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들입니다. 만약 일본으로부터 소재를 수입 못해서 며칠만이라도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부도로 몰릴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들이 수두룩하죠. 이런 업종에 그리고 이런 기업들은 그야말로 날벼락을 맞은 셈이어서 지금 대책 마련에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임유진 기자가 이분들의 목소리를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 대비를 위한 업종별 릴레이 설명회가 닷새째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분위기는 평소보다 훨씬 더 무겁습니다. 중견 중소업체들은 뭘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조차 막막합니다. 며칠 같은 한 2박 3일 정도 그게 길어지거든요. 고객들이 이제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에 워낙 많은 재료들이 들어가고 광범위한 것들이 포함이 돼 있어서 좀 어떤 영향이 있을지조차 약간 지금 파악이 좀 안 되네요. 화장품 업계도 비상입니다. 고급 화장품 원료의 30%가 일본산입니다. 선크림의 경우 핵심 원료인 티타늄 옥사이드의 수입이 막히면 여름 성수기 생산에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순도나 그 화학적으로 안정성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당장 대체는 쉽지 않은데 자동차나 선박용 공작 기계를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은 생존 위기를 호소합니다. 작업에 필요한 부품 25%가 일본산인데 부품 한 개만 부족해도 완제품을 만들 수 없습니다. 납기가 생명인 중소기업 입장에선 단 하루의 생산 차질도 치명적입니다. 유통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른 해외 업체들은 구축이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체 수입처를 찾으려 해도 중국 등 제3국이 우리 기업의 다급한 상황을 이용해 불공정 거래를 강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자,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함으로써 우리 산업 전반이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 같은데 지금부터는 좀 더 상세하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동훈 기자, 예.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아시아 국가들처럼 정상적인 대우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예. 일단 이 화이트 국가라는 데는 몇 개 나라나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일단 화이트 국가라는 게 일본이 경제와 안보적으로 신뢰하는 우방국을 지칭하는 겁니다. 2019년 7월 말을 기준으로 보면요, 미국과 영국 그리고 독일, 아르헨티나, 호주 등 세계 27개국이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2004년에 화이트국으로 지정이 됐다가 이번에 제외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가 유일한 일본의 화이트 국가였군요. 맞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제외가 되면 전체적으로 몇 개 품목이나 영향을 받게 됩니까? 일단 일본이 수출을 통제하는 품목은요, 이 전략 물자 모두 1,120개입니다. 상당히 많군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 중에서 263개는 민간 품목이라고 지정해서 이 화이트 국가라 하더라도 이 수출을 하려면 해당 기업이 일본 정부에 개별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예. 자, 미사일, 군사 무기, 핵물질 이런 것들이 민간 품목에 포함이 되고요.
자, 나머지 857개가 문제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 품목들을 비민감 품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계류와 통신 장비 등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화이트 국가들에게 수출할 때는 이 3년에 한 번씩만 한꺼번에 허가를 받으면 됐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가 됐으니 이 비민감 품목을 한국에 수출하는 일본 기업들은 하나하나 일본 정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이 조치는 오는 28일부터 시행이 된다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럼 이때부터는 일본 정부가 마음만 먹는다면 이 857개 품목에 대해서는 극단적으로 수출을 못하게 할 수 있는 거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 일본 정부가 이번 조치가 수출을 아예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 절차를 다소 까다롭게 하겠다는 거니까요. 자,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되더라도 일본 정부가 수출 허가를 바로 내주면 큰 문제는 없는 겁니다. 예. 자, 문제는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자, 일본 법에 수출 허가에 필요한 처리 기간을 90일 이내라고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일본 정부로서는 90일 동안은 심사를 늦춰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 거기다가 만약에 89일 정도 시간을 끌다가 이 서류 미비 등을 이유로 다시 보완해서 접수를 하려고 한다면 또다시 90일 동안 허가 절차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기업이 가장 꺼리는 것이 이 불확실성인데 이것이 바로 커지게 되는 겁니다. 예, 듣고 보니까 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겠군요. 예. 자, 그런데 일본 정부는 이번 조치로 일본 기업이라든지 또는 글로벌 공급망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강 기자 얘기 들어보니까 일본 기업들도 타격을 받을 수가 있겠군요. 예, 맞습니다. 당장 우리 기업들에게 이 수출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타격을 받게 되고요. 반도체 등 우리 상품들을 수입해서 완성품을 만드는 일본 기업들 역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죠. 파급 효과라든지 2차 피해라든지 여기까지는 다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감가가 없는 거죠, 일본. 예, 뭐 물론 우리 이제 국민들이 일본 제품 불매 운동도 하고요. 또 우리 정부가 정면 대응을 선언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한일 두 나라 기업 모두 상당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군요. 예. 예,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일본의 사실상 경제 선전포고에 우리 정부도 정면 대응을 선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 벌어질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일본이 져야 할 것이며 우리 정부는 모든 상응 조치를 단호히 취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에 다시는 지지 않을 것이며 승리하는 역사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백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사실상 대국민 담합격의 인사말을 TV 생중계로 했습니다. 가해자인 일본이 적반하장식으로 큰 소리치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면서 단호한 상응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맞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단호하게 취해 나갈 것입니다. 일본도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벌어질 일은 전적으로 무모한 결정을 내린 일본의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일본에 대화의 길로 나오라고 촉구하면서도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을 것이라며 승리의 역사를 국민과 함께 또 한 번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기회에 부품 소재 개발에 적극 나서 우리가 물건을 팔아도 부품 수출국인 일본이 이윤을 챙기는 이른바 가마우지 경제체제를 탈피하겠다고 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달 우리 측 요구로 정부 고위급 인사 2명이 일본을 2차례 방문한 사실상의 특사 파견 사실도 뒤늦게 공개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일본이 계속 거부해왔다는 뜻입니다. TV조선 백대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상응 조치의 첫 번째 조치로 우리 정부가 우리도 일본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우선 관광과 식품, 폐기물 분야에서 안전 조치를 강화하겠다는 구체적인 대책도 냈습니다. 보도에 정준영 기자입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을 향해 전면전을 선언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국무회의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일본을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도 일본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여 수출 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아 나가겠습니다. 우리 정부의 전력물자 수출입 고시를 수정해 일본의 제재를 가하겠다는 겁니다.
전략물자 관련된 수출입 고시에서 현재 저희는 가, 나 지역으로 현재 구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 지역을 신설을 해서 일본에게 또 다른 절차를 적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부는 우선 관광과 식품, 폐기물 등부터 안전 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방 경제에 직접 타격을 줄 수 있는 관광 분야와 후쿠시마 사태 이후 약점이 된 식품 분야를 우선 타겟으로 삼겠다는 걸로 풀이됩니다. 국민 안전과 관련되는 사안이 있다면 현재로선 저희는 관광, 식품, 폐기물 분야가 우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정부는 일본의 조치로 영향을 받을 업체들에 대해선 관세를 최대 40% 깎아주고 대체 공급처 조사 비용을 50% 이상 지원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정치권도 한 목소리로 일본의 결정을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지소미아 그러니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문제도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했던 민주당 지도부가 강경론으로 돌아섰는데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외교적 해법을 주문했습니다. 보도에 김보건 기자입니다. 일본의 경제 침략, 국민이 분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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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노한다. 일본의 독단적인 무역보복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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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사실상 경제전쟁 선전포고 규탄에 여야가 따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대응 방안은 달랐습니다. 민주당은 과거 일제 침략의 역사를 강조하며 제2의 독립운동을 나서자고 했습니다. 경제 침략 행위에 맞서서 우리는 제2의 독립운동의 정신으로 비상하게 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일 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폐기에 신중했던 지도부도 강경론으로 돌아섰습니다. 이렇게 신뢰 없는 관계를 맺어서 가지고서는 군사보호협정이 과연 의미가 있는가? 의미 없는 일에 연연해 할 생각은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한미일 삼각동맹이 우리 안보의 축이라며 일본과 안보 협력은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지소미아 파기를 공공연히 거론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는 현실에서 대한민국의 무모한 안보 포기가 될 것이라고. 또 외교 해법을 포기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약 3주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외교적 해법을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외교안보 라인의 교체를 통해 외교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일 외교장관이 태국 ARF 외교 무대에서 만났는데 면전에 있는 상대에게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워낙 분위기가 험악해서 다른 나라 장관들이 말리는 상황까지 벌어졌다고 하는데 방콕에 가 있는 이채연 기자를 연결해서 좀 자세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채연 기자, 대체 어떤 얘기들이 오간 겁니까? 네, 일본의 가기 결정이 나온 뒤 1시간 뒤 열린 아세안 플러스 3 외교장관 회담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일본을 향해 엄중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We are gravely concerned by this decision, to say the least. This coming in particular in the footsteps of an earlier decision that restricts. 엄중한 우려라는 말은 과거 우리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쓰던 외교적 표현입니다. 고노 회상도 뭐가 불만이냐고 맞받았습니다. I don't know what is the source of complaint by Foreign Minister Khan.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회담에서는 참석자들이 한일 양측에 분쟁을 해결하라고 설득하다가 회담이 30분이나 길어졌습니다. 예, 이 기자 설명만 들어도 분위기가 짐작이 가는데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이 조금 전에 끝났죠. 미국이 중재를 좀 하지 않았습니까? 네, 조금 전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도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악수조차 하지 않고 헤어졌을 정도로 회담 분위기는 굉장히 냉랭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강경화 장관은 미국 중재에 대해서 이렇다 할 설명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국도 이 상황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갖고 있고 또 앞으로 어렵지만은 어떤 노력을 미국이 할 수 있는지 할 역할을 다하겠다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태국 외교장관과의 약속을 이유로 미일 한미 회담을 취소했고 어제는 한일이 스스로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방콕에서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예, 외신들 가운데는 한일 간의 이런 갈등을 경제 전쟁이라고 부르는 곳도 있습니다. 그만큼 사태가 심각하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전 세계가 촘촘하게 얽혀 있는 첨단 산업 분야에 이른바 글로벌 공급망까지 흔들어 놓을 거란 우려가 많습니다. 박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신들은 일본의 결정이 한일 간 적대 감정을 부추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첨단 산업의 글로벌 공급망에도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AP통신은 일본의 결정이 양국 적대감에 기름을 부을 것이라며 흔들리는 글로벌 공급망에 미친 영향이 첨단 기술 분야까지 확산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일본이 한국에 경제 전쟁을 선포했다면서 스마트폰과 전자제품의 글로벌 공급망을 위협하는 분쟁이 확대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일본이 투자자들의 공포를 초래해 세계 시장을 겁먹게 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미국 정부는 한일 분쟁으로 중국의 영향력이 커져 대북 협상력이 약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대화를 통한 해결을 주문했습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반도체가 주력 수출품인 한국이 백색 국가에서 빠지면서 일본 산업계가 받는 영향이 한층 확산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도쿄신문은 북한 관련 안보 협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베 내각의 결정은 잘한 일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전 세계가 이번 사태를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미국이 다음 달부터 중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 역시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갈수록 격화하는 분위기여서 오늘 세계 증시가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유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중국을 상대로 추가 관세를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월 1일 중국에서 들어오는 나머지 3천억 달러어치 제품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추후 무역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관세율을 25%까지 올릴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It can be lifted in stages. So we're starting at 10% and it can be lifted up to well beyond 25%. 앞서 지난달 말 미국과 중국은 고위급 협상을 가졌지만 별다른 소득 없이 다음 달 협상을 기약했습니다. 실망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양보를 끌어내기 위해 추가 관세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올바른 해법이 아니라고 반발했습니다. 战争关税肯定不是经贸摩擦的一个建设性的办法，不是个正确的办法。 1년 넘게 이어진 미중 무역 전쟁이 심화되면 세계 경제는 더욱 침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이어 미중 무역 전쟁까지 세계 경제에 먹구름을 들이우고 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예, 지금까지 전해드린 것처럼 일본의 화이트 국가 배제, 미중 무역 전쟁 재발까지 악재가 겹치면서 국내 금융시장도 요동쳤습니다. 코스피 지수 2000선이 무너졌고 원화 가치도 2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추락했습니다. 이상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중국 관세 부과 선언에 증시는 시작부터 2000선이 붕괴됐습니다. 1995로 시작한 코스피는 일본의 화이트 국가 배제가 발표되자 1987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오후 한때 등락을 거듭하며 2000선을 오르내렸지만 외국인이 3,962억 원어치를 순매도하면서 결국 전날보다 19.21포인트 떨어진 1998.13으로 마감됐습니다. 2000선이 무너진 것은 7개월 만입니다. 연기금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4,625억 원어치를 순매수하면서 지수 방어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코스닥도 6.56포인트 내린 615.70으로 하락했습니다. 2년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오늘 우리 장이 전반적으로 안 좋았던 이유는 한일 무역 분쟁의 격화가 있을 수 있겠고요. 일단은 선 반영된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원화 가치도 추락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0원 가까이 오른 1,198원에 마감하며 2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악재가 쏟아지면서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값은 가치가 치솟았습니다. 1g당 55,410원으로 2014년 금시장 개장 이후 최고가를 기록했고 거래량도 81억여 원어치로 사상 최고였습니다. 긴급회의를 연 한국은행은 일본의 수출 규제가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 국내 금융,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가 추경 예산안 규모를 최종적으로 확정 짓고 오늘 처리했습니다. 예산안 제출 꼭 100일 만인데 이번에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태희 기자, 어제부터 계속 처리한다고 하긴 했는데 협상이 좀 길어졌군요. 최종적으로 얼마를 통과시켰습니까? 네, 국회는 조금 전 총 5조 8,3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처리했습니다. 치열한 신경전 끝에 합의한 추경안은 오늘 본회의에서 재석 228명 중 찬성 196명, 반대 12명, 기권 20명으로 통과됐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6조 700억 원보다 약 8,700억 원이 줄었습니다. 주로 자유한국당 요구가 받아들여졌는데요. 한국당이 총선용 사업으로 본 일자리 예산과 서울시의 제로페이 홍보비 등이 삭감됐습니다. 국채 발행액도 3천억 원 정도 줄었습니다. 다만 일본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한 예산 2,732억 원은 전액 반영됐습니다.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 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까지는 됐지만 합의가 안 돼 표결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제한적 카풀을 허용하는 운수사업법 개정안과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범위를 확대하는 성폭력범죄 특례법 개정안, 배우자 출산 휴가 연장 등의 내용이 담긴 남녀고용 평등법 개정안 등 141개 민생 법안들이 처리됐습니다. 최근 우리 측 방공식별구역과 영공을 군용기로 각각 침범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규탄 결의안도 채택됐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TV조선 이태희입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이트 국가 제외의 국민들은 단체 반일 운동으로 응수하고 있습니다. 대로변에 걸려있던 만국기 가운데 일장기만 골라 철거했고 집회도 벌어졌는데요. 내일은 촛불 행사가 열립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길을 따라 태극기와 짝지어 걸려있는 세계 각국의 국기들. 태극기 옆에 걸린 일장기를 떼어냅니다. 떼고 또 떼고 일장기만 골라 뗍니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하기로 의결하면서 강남구청은 관내 14곳에 있는 일장기를 철거했습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를 철회할 때까지 떼어낸 자리는 비워둘 방침입니다. 그동안 주민들부터 많은 민원을 받았습니다. 강남대로 한복판에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일장기가 버젓이 달려 있느냐. 전국의 지역 약사회도 일본산 의약품 불매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약국 안팎에 일본산 의약품과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을 소개하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일본산 의약품을 진열했던 선반은 텅 비었고 반품을 위해 한가득 모아뒀습니다. 일본 의약품인지 모르고 특정 의약품을 찾으실 때 저희는 일본 의약품이라서 가지고 있지 않다고 설명해 드리고 종로구의 유니클로 매장에는 최근 임대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유니클로 측은 임대 계약이 만료됐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국내 반일 움직임 시작 이후 첫 폐점 매장이 될 전망입니다. 민관을 불문하고 반일 운동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기분 좋은 뉴스 하나 전해드립니다. 청주에서 가족과 함께 산행을 하다가 실종된 조은누리 양이 열흘 만에 실종된 산의 맞은편 산 중턱에서 발견됐습니다. 이 발견 당시 탈진 상태였지만은 다행히 건강에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요. 이 폭염과 폭우가 기적의 생還을 도왔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119 구급차가 병원에 도착하고 소방관들이 조은누리 양을 옮깁니다. 다리 곳곳에 상처가 나고 탈진 증세가 있었지만 주위를 살피는 등 의식은 또렷했습니다.
조은누리 양 가족도 급히 달려왔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찾아주시고 해서 감사드리죠. 실종 열흘 만인 오늘 낮 2시 반쯤 군 수색견이 숲속에 쓰러진 조양을 발견했습니다. 무신천 발원지에서 920m, 실종 추정지에서는 1.4km 떨어진 곳입니다. 하산 방향과 반대인 데다 건너편 산 중턱이라 집중 수색 범위 밖에 있었습니다. 산 능선 넘어서 그 보은 쪽에서 발견된 건데요. 드론이랑 견만 그쪽으로 7일차부터 좀 한 거고 거기까지 워낙 넓으니까. 조양이 살아 돌아올 수 있었던 건 폭염과 폭우 덕분이었습니다. 열대야까지 겹쳐 저체온 증상이 없었고 중간에 폭우가 내려 수분을 보충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과 대화할 정도로 건강 상태도 양호했습니다. 10일 동안 못 먹은 아이 치고는 상대적으로 괜찮았던 소견이고요. 외부에서 이렇게 먹었던 물들이 아무래도 좋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장마 폭염에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산속을 뒤진 5,800여 명과 수색견 22마리 그리고 꼭 살아 돌아오라는 온 국민 기원도 기적의 생還을 도왔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제2의 상산고는 없었습니다. 이 교육부가 서울과 부산교육청의 자사고 취소 결정에 동의하면서 10곳이 자사고 지위를 잃게 됐습니다. 오늘 발표를 끝으로 올해 자사고 평가는 모두 마무리됐지만 교육계 찬반 논란은 여전합니다. 먼저 정은혜 기자입니다. 자사고 지정 취소가 확정된 학교는 세화고, 중앙고, 신일고 등 서울 지역 9개 학교와 부산 해운대고 등 모두 10곳입니다. 교육부는 10개 학교 모두 일반고로 전환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자사고 제도 시행 이후 최대 규모의 탈락입니다. 자사고 운영 성과 평가 절차 및 내용이 적법하므로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 신청에 대해 동의함을 알려드립니다. 평가 기준을 늦게 알려줘서 의도성이 있었다는 학교 측 주장은 묵살됐습니다. 대부분 지표가 2014년 평가 지표와 유사하고 자사고 지정 요건과 관련된 사항을 평가하고 있어 학교 측에서도 충분히 예측 가능. 서울교육청이 문제 삼은 교육과정의 다양성 부족에 대한 평가도 적정하다고 봤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대해서도 평가의 위법성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계 시선은 엇갈립니다. 자사고 정책의 한계가 명확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일괄전환 방식을 조속히 논의하고 정권과 교육감에 따라서 국가교육의 향배인 고교 체제가 좌지우지되는 것은 교육 법정주의를 훼손하는 것을. 오늘 발표를 끝으로 올해 자사고 평가는 모두 마무리됐지만 대규모 줄 소송으로 인한 교육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네, 당장의 자사고 취소 학교들은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자사고 폐지쇼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계속해서 이채림 기자입니다. 자사고 지정 취소 소식을 전해들은 학생들은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취소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저희 학교가 뭐가 부족해서 취소가 되는지가. 자사고 학교 측과 학부모, 졸업생들이 모인 자사고 연합은 교육으로 정치 실험을 하지 말라며 발표 결과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학교를 포함한 서울 지역 자사고 8곳은 교육부 발표 전부터 대형 로펌을 선임하고 법적 대응을 준비해왔습니다. 법률 대리를 맡은 태평양 측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나 행정소송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하는 연이 시작하기 전에 알려줘야지. 종료된 상태에서 지표를 이렇게 해서 바꾸겠다고 하면은 그거 자체가 일단 불합리하니까요. 자사고를 없애기 위한 그런 의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돼요. 부산 경남 지역 유일 자사고인 해운대구 역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교육청과 교육부는 교육자가 운영해야지 정치가가 되기 위한 사람이 정치 디딤돌로 삼아서는 안 되는 장소입니다. 한 시민단체는 정부 청사 앞에서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유은혜 장관의 퇴진을 촉구하며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해 공익 감사를 청구하고 행정 심판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윤석열 신임 총장 첫 인사에서 핵심 보직이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채워지고 공안통, 강력통 검사들이 사실상 좌천되면서 사흘 동안 20여 명이 사표를 던졌습니다.
전례 없는 줄사표에 결국 검찰은 이틀 만에 후속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이번 인사에서 안산지청 차장검사로 발령받았던 한웅재 경주지청장도 오늘 사표를 냈습니다. 지난달 31일 중간간부 인사 이후 벌써 25명째입니다. 한 지청장은 검찰 내부망에 올린 고별사를 통해 2016년 10월 국정농단 수사에 투입된 사실을 언급하며 잘되든 못되든 수사팀장으로서 책임을 지기 위해 사직서를 써놓았는데 때를 놓쳤다고 했습니다. 점점 다른 사람의 잘못을 가려내고 법을 집행하는 것이 두려워진다고도 했습니다. 흔들리는 검찰 조직에 대한 불만을 에둘러 표현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어지는 줄 사태에 검찰 내부에선 이렇게 노골적으로 현 정권을 겨눴던 검사를 자천시키고 공안통을 홀대한 인사가 있었냐는 불만도 감지됩니다. 실제로 노무현 정부의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을 수사했던 김광수 부산지검 차장검사를 비롯해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을 맡았던 최태원 서울고검 송무부장 등 대표 공안통으로 불리던 검사들이 줄줄이 물러났습니다. 무더기 사표에 검찰은 오늘 빈자리를 메꾸는 별도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줄사표로 비계된 자리는 땜질 인사로 메웠지만 공안통 역할 축소 등 인사불만 누적이 윤석열호의 아킬레스건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 또 단거리 발사체 2발을 쐈습니다. 올해만 벌써 5번째인데 2년 전 연속으로 미사일을 쏠 때와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그때와 달라진 건 미국의 태도인데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에도 우리와의 약속을 깬 건 아니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 함경남도 영흥 일대에서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동해상으로 또 쐈습니다. 고도는 25km, 비행거리는 220여 km로 이틀 전 발사 때보다 더 낮게 날고 거리도 줄었습니다. 군 당국은 이틀 전 북한이 신형 방사포라고 주장했던 발사체와 유사하다고만 했습니다. 이로써 북한은 지난 5월 1년 5개월 만에 미사일 발사를 재개한 이후 벌써 5번째 도발을 했습니다. 지난해 김정은 위원장은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참석하느라 잠을 설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최근 도발로 상황을 2년 전으로 돌려놨습니다. 지난 2017년 문 대통령 취임 이후 북한은 모두 11번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고 그중 3번은 미국을 겨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었습니다. 하지만 북한 선제 타격까지 검토했던 미국이 지금은 뒷짐을 지고 있어 상황은 오히려 악화됐다는 분석입니다. I have no problems, but these are short-range missiles. They're very standard. 대북 강경파인 존 볼턴 미 백악관 안보보좌관마저도 약속 위반이 아니라고 해 우리 안보만 더 위태로워졌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이틀 전에는 비가 내리는 새벽 5시에 방사포를 쐈던 북한이 오늘은 시간을 2시간 앞당겨 새벽 3시에 도발했습니다. 여러 조건을 번갈아가며 실전 배치를 준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박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도발 시각이 점차 빨라지고 있습니다. 올해 첫 도발인 지난 5월 4일에는 오전 9시 6분에 첫 발을 쐈지만 이틀 전에는 새벽 5시 6분에 첫 발을 발사했습니다. 오늘은 이틀 전보다 2시간 7분 빨라졌습니다. 새벽에 가장 취약한 시간대를 노려서 기습 발사를 통해서 대남 압박 메시지를 더 높이려는 의도로 보이는데요. 특히 이틀 전 발사 때는 비가 많이 내렸는데 실전 상황을 가정해 다양한 환경에서 시험 발사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모두 실전 배치를 염두에 둔 것으로 충청 이북의 주요 기지들이 사실상 북한 방사포에 타깃이 된 겁니다. 북한이 이미 배치한 5,500여 문의 방사포에 대응할 마땅한 요격 수단이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이 개발한 방사포 요격무기 아이언돔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청주 F-35A 공군기지 같은 곳에 이스라엘이 운영하고 있는 아이언돔 형태의 방어체제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 육군도 박격포 등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아이언돔 2개 포대 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지훈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흐르는 날씨였습니다. 경주의 낮 기온이 37.5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이 폭염특보가 내려졌는데요. 한껏 끓어오른 탓에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정민진 기자, 여전히 덥죠? 오늘 밤에도 열대야가 이어집니까? 네, 현재 부산 해운대는 29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가 졌지만 낮 동안 달궈진 열기가 좀처럼 식지 않고 있는데요. 부산에는 오늘 새벽까지 6일째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밤에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시민들이 백사장에 나와 더위를 식히고 있습니다. 포항은 13일, 강릉은 10일 연속으로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경북 경주가 37.5도로 전국에서 가장 더웠습니다. 대구 36.9도, 강릉은 35도, 서울은 33도까지 올랐습니다. 폭염특보는 오늘 서울과 수도권에도 내려졌습니다. 올여름 폭염 절정기는 사실상 오늘부터 시작인 셈입니다. 네, 폭염이 당분간 이어진다고 하던데 태풍 소식도 있다고요? 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덥겠습니다. 충주는 36도, 서울은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폭염은 당분간 이어지겠지만 현재 북상 중인 태풍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가 다음 주 수요일쯤 제주도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이 상륙하면 더위도 한풀 꺾이겠습니다. 하지만 태풍이 폭염으로 뜨거워진 대기와 만나 세력이 확대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어제 경기도 양주에 갑자기 돌풍이 불었습니다. 1분 남짓한 아주 짧은 순간이었는데 남긴 상처는 컸습니다. 공장과 축사 지붕이 뜯겨나갔고 날아온 파편에 자동차도 부서졌습니다. 유성현 기자입니다. 강풍에 나무가 휘청이더니 공장 지붕이 뜯겨나갑니다. 불꽃이 일며 그대로 옆 건물을 덮칩니다. 회오리 바람에 플라스틱 의자가 솟아오르고 차량 덮개도 벗겨집니다. 날아온 지붕이 덮친 자동차는 차체가 찢어지고 펑크도 났습니다. 우당탕탕 소리가 나서 저희 이제 직원들하고 전부 다 나왔어요. 어이가 없죠. 저 여기서 20년 했는데 처음 봤어요. 어제 아침 8시쯤 경기도 양주시 백서급에 돌풍이 몰아쳤습니다. 초속 14m가 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공장 2동과 양계장 그리고 축사와 비닐하우스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천장이 있어야 될 게 없고 그래서 지금 겁도 나고 그랬습니다. 농장 지붕이 날아가고 우사 지붕이 날아가고. 돌풍이 휩쓸고 간 공장은 이렇게 지붕과 벽이 부서지고 철골뼈대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돌풍은 반경 1km 안에서 1분 정도 이어졌습니다. 굉장히 강한 그 비구름대가 동반이 된 하강류들이 이제 이렇게 생기게 되면 그런 현상들이 가끔 생기죠. 아직까지 그걸 이렇게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상청은 대기가 불안정해 생기는 돌풍은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유성현입니다. 손흥민이 인터내셔널 챔피언스컵 대회에서 이탈리아의 명문 인터 밀란을 상대로 골 사냥에 나섭니다. 리그 개막을 앞두고 시원한 득점포로 프리시즌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읍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특유의 위협적인 돌파, 번뜩이는 슈팅, 센스 넘치는 도움까지 레알 마드리드, 바이에른 뮌헨 등 세계적인 강팀을 상대로 인상 깊은 활약을 펼친 손흥민이 이번 주말 이탈리아의 명문 인터밀란을 상대로 프리시즌 첫 골 사냥에 나섭니다. 프리미어리그 개막을 일주일 앞두고 열리는 마지막 친선 경기인 만큼 손흥민을 비롯해 토트넘의 주전 선수들이 총 출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록 프리시즌 득점은 기록하지 못했지만 손흥민의 팀 내 입지는 어느 때보다 탄탄해 보입니다. 앞선 4경기에 모두 출전하며 인상적인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영국 매체는 손흥민을 케인, 모우라에 이어 토트넘 내 3번째 핵심 선수라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시즌 지구 2바퀴 반인 11만 킬로미터의 살인적인 일정 속에서도 20득점 고지에 오른 손흥민. 올 시즌은 지난 시즌 퇴장 징계로 3번째 경기인 뉴캐슬전부터 출전이 가능합니다. 손흥민이 프리시즌 피날레를 장식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는 가운데
TV조선은 오는 4일 밤 11시 토트넘과 인터밀란의 인터내셔널 챔피언스컵 경기를 생중계합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애니메이션 하면은 디즈니죠. 그런데 우리 토종 애니메이션이 이 공식을 무너뜨릴 기세입니다. 기술력과 상상력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토종 애니메이션을 고민성 기자가 소개합니다. 공주가 빨간 구두를 신자 마법처럼 모습이 변하고 저주에 걸려 난쟁이가 된 왕자들과 모험을 떠납니다. 우리 토종 애니메이션 레드슈즈입니다. 개봉 8일째 40만 명에 돌파한 이 영화는 애니메이션 부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재밌고 어른이 봐도 감동도 있고 저는 이게 디즈니만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감독이랑 그 제작진들 이름 올라가는 게 다 한국 분들이어가지고 이 영화는 기획 단계부터 세계 시장을 목표로 했습니다. 클로이 모레츠 등 헐리우드 배우들이 목소리 출연에 대거 참여했고 겨울왕국, 모아나 등 디즈니의 인기 캐릭터를 만든 우리나라 감독이 8년간 기획 제작에 참여했습니다. 그것과 좀 차별화되는 어떤 그런 캐릭터들을 매력 있게 만드는 작업이 참 쉽지 않은 작업이긴 했어요. 각 캐릭터들마다의 고유한 어떤 독특한 뭐랄까요, 각각의 장기들을 또 가지고 있고. 다음 달 개봉을 앞둔 안녕 티라노도 독일과 홍콩 등에 수출돼 50만 달러 이상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국내 제작사가 기획부터 제작 투자까지 총괄했습니다. 이러한 작품들을 통해서 우리의 기술력이 적용되고 또 기획력 또한 우리가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좋은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탄탄한 스토리,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토종 애니메이션. 디즈니를 꿈꾸며 세계 시장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물가에 사는 새 가마우지는 잡은 물고기를 입에서 토해내서 새끼들에게 먹입니다. 그걸 보고 옛날 중국과 일본 사람들이 생각해낸 낚시법이 있습니다. 가마우지의 목을 이렇게 올가미에 묶어서 삼키지 못하게 해놓고 목에 걸린 물고기를 가로채는 것이죠. 30년 전 일본의 어느 경제평론가가 한국의 붕괴라는 책에서 한국 경제를 가리켜 가마우지 경제라고 했습니다. 일본산 핵심 부품과 소재라는 목줄에 묶여 물고기라는 완제품을 잡아도 곧바로 일본이라는 어부에게 갖다 바친다는 얘기입니다. 조롱 섞인 시각이었지만 우리에겐 두고두고 뼈아픈 지적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사정이 많이 달라졌죠. 그런데 아베 일본 총리가 한국 경제를 향해서 전면 전쟁을 선언했습니다. 오사카 G20 정상회의를 주재하면서 국제사회를 향해 자유롭고 공정하며 차별 없는 무역 원칙을 설명한 지 불과 2달 만입니다. 그랬던 그가 정치 외교 문제를 통상에까지 끌어들여 세계 자유무역 체제를 뒤흔들려 하고 있습니다. 중일 영토 분쟁 때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끊었던 치사한 수법을 50년 무역 파트너에게 써먹고 나섰습니다. 그동안 한국과 일본은 분업 구조를 원만하게 유지하면서 이익과 혜택을 서로 주고받는 이른바 윈윈 관계였습니다. 이제 아베 정부의 공격으로 한국은 물론 세계 산업까지 도미노처럼 충격이 번져갈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 충격은 일본에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세계 언론도 아베 정부에게 글로벌 IT 생태계를 교란하지 말고 어리석은 무역 전쟁에서 빠져나오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는 어제도 독일은 2차 대전 때 나치에 희생된 폴란드 국민 위령탑에 외교장관을 보내 용서를 빌었습니다. 70년이 넘도록 끝없이 사죄하는 독일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또다시 착잡합니다. 아베 총리는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뒤늦게라도 칼을 거두기 바랍니다.
우리 역시 적개심만으로는 이 경제적, 외교적 난국을 돌파할 수 없습니다. 차가운 이성과 냉철한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궁극적으로는 길게 보고 스스로 강해지는 것만이 나라의 위엄을 지키는 길일 겁니다. 8월 2일 앵커의 시선은 아베의 경제 침략이었습니다. 오늘 폭염에 대한 긴급 재난 문자 다들 받으셨죠? 그만큼 뜨거운 주말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말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5도까지 올라 오늘보다도 더 덥겠습니다. 특보도 폭염 경보로 한 단계 강화됐고요. 햇살도 매우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햇볕에 몇십 분만 노출돼도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까요. 가능하면 실내나 그늘에 머무시는 게 좋겠습니다. 역시 오늘 밤에도 열대야 현상이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대부분 35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중부 내륙 지역에는 소나기도 간간히 지나겠습니다. 햇살과 소나기가 푹푹 찌는 듯한 느낌을 더하겠습니다. 한편 제8호 태풍 프란치스코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중반쯤에는 제주도까지 진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진로가 유동적인 만큼 앞으로 발표되는 태풍 정보를 잘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달 26일 TV조선은 북한이 싱가포르 회담 뒤에 핵무기 12개를 더 제조했다는 소식을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을 인용해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나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 27일 해당 내용이 부정확하게 기술됐다며 기사에서 삭제했기에 이 사실을 시청자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금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